자, 얘들아, 시작할까? 네. 자, 여기 먼저 보면, 자, 이제 우리 집중해주세요.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온 내용처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를 윤리적 딜레마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 임상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그 상황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 용어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딜레마가 아니겠죠. 그렇게 무언가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커팅이라고 하는 사람도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윤리적 딜레마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이다 또는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냐면, 개인의 어떤 가치, 신념 이런 거,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를 다루는 전문직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모든 인간의 권리나 의무, 목적에 대한 가치나 신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나타났을 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많이 영향을 배우냐면, 우리 때 규칙과 원칙은 배웠어요. 아직 이론을 안 배웠지만. 그래서 윤리적인 규칙, 원칙, 그 다음에 이론. 오늘 배울 윤리 이론이 이제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할 때는 자신이 지닌 가치나 인식 능력, 도덕적 민감성, 추론 능력, 도덕적 직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그 상황 안에서 개입된 가치들 중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의무주의적인 사람을 하느냐, 아니면 철학이라면, 아니면 종교라면 나한테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간호행위가,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딜레마는 대부분 다 임상에서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떤 간호행위가 환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전문직 가치를 존중하는 데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윤리적 의사결정 가기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윤리적 의사결정 안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온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다 이렇게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확인하고, 그 확인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그 대안 중에 어떤 것들이 좋은지 점수 내고,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해왔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간호에서 가장 그 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간호 과정, 널싱 프로세스도 하나의 윤리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보냐면, 이 간호 과정도 특별히 뭐 윤리적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환자의 케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이기는 하지만, 윤리적 분석도 이것이 가능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정하고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5단계를 이렇게 해주고, 이게 또 어느 곳에서나 피드백을 다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무언가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간호 과정도 하나의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한 방안처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카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밸류 비두 모형을 우리가 또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밸류 비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아직 서양 윤리를 안 해서 그랬었는데 서양 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하고 거의 많이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밸류 비두는 밸류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B는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 두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퀴즈에도 냈었던 것 같아요. 이 카메론의 밸류 비두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서 크고 목적 있는 삶의 형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덕목,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거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질문 가치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를 묻는 말이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는 이 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치와 두 번째 그것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의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실제적으로 행동, 해결책을 하는 이런 이 세 가지의 얘기를 한 게 이 카메론의 밸류 비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의사결정하기 전에 카메론에 의하면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가치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따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적인 이 카메론의 이 밸류 비두를 임상에서 꽤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자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이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한 이제 사례로 봐볼게요. 이게 이 카메론의 밸류 비두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이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 우리 임상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럼 여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읽어봐 주세요. 간호사 1, 2, 3, 4 4명이 있어요. 간호사 1, 2, 3, 4 4명이 있다면 이 중에서 카메론의 밸류 비두라고 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배운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 2, 3, 4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기에 지금 카메론의 얘기를 들었는데 카메론의 얘기를 듣고 나서 4명 간호사 중에서 누가 카메론의 밸류 비두를 따랐을까요? (1번) 생각되는 사람. 그냥 너무 무슨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 그냥 자신있게 참여한다는 의미로 2번. 3번. 소신있게 손 위로 쭉. 4번. 소신있게. 다 맞았어요. 3, 4번이 답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 밸류는 가치를 뭐냐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는 거냐면, 너무나 이 환자가 또는 보호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회복 불가능이라고 이미 전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앞에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 더 이상 희망도 없으면서 연명 무의미한 정도, 그리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경우, 그랬었을 때 간호사는 가치를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두면 카메론에 의하면 일맥상통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둔 거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거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같은 경우를 보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가치를 둬놓고, B는 어떤 사람이에요? 간호사 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가치하고 B2가 어때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언가의 딜레마 상황에 딜레마는 정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든지 더 많은 선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건데, 이 카메론에 의할 거면 귀한 결정, 이 결정도 다 상관이 없는 결정이에요. 다 나쁜 의도의 결정이 아니에요. 다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건데, 결정을 할 때는 무언가 윤리를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하나의 가치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3번, 4번 볼게요. 만약 이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시행할 수 있도록 환자나 보호자나 의료진하고 서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이 사람을 어쨌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이 사람이 살려보겠다라고 노력을 갖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 객관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게 무의미한 삶이다. 이거는 환자도 보호자도 의미가 없다. 내가 가치를 그렇게 뒀다면 나는 이 환자나 보호자, 의료인 모든 입장에서 그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윤리적 딜레마에는 언제나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윤리적 딜레마는 답은 없어요. 그 중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전문직 간호사로서 환자한테 그 의미가 있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러면 일괄성 있는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론의 밸류 비두는 같이 한 대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렇게 행위를 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 4번의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4번인데, 간호사가 적극적인 처치의 무의미함이나 편안한 임종의 가치를 두었다. 그렇게 간다면 환자나 보호자와 의료인 중간에서 그 관계를 중재하는 간호사가 되어야 되고, 그 행동에서는 보호자 환자 입장에서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그런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건 3번의 답이라면 인간 생명의 존중의 가치를 둔 경우라면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간호사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복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된다 라고 하는데 가치를 뒀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하지만 맞추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 의사결정 배웠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만약에 이건 다 정답이에요. 여기 이 간호사 이제 이걸 배웠어요. 아까는 배우기 전에 간호사들이고, 이번에는 이제 카메론의 밸류 비두를 배운 간호사들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1, 2, 3, 4 간호사가 1번이 자신의 병을 알고 삶을 정리할 권리를 가진 것이 중요하다. 환자들이 어떤 이렇게 말기암이라든지 이런 게 걸렸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 가치다. 그러면 그런 간호사가 돼야 돼요. 생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간호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아마 여러분 아직은 어려서 못 겪어볼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여러 복합질환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이제 말기암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 질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면 내 부모한테 내가 아버지 어머니 당신 암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상충돼요. 원래 환자는 자기 병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거든요. 알아야 자기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가족은 그거를 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딜레마 상황이었을 때 이게 가치를 뒀다면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자 알 권리에 중요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 중재해서 보호자 환자 간에 잘 이런 것들이 유지되게 해줘야 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환자가 자기 진실을 알고 자기 삶을 주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간호사가 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것도 다 옳은 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했으면 이렇게 되는 간호사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카메론의 그 얘기가. 그래서 value는 간호사의 가치, 그 다음에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be는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 do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이 한 가지 지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하고, 아마 이것도 내가 퀴즈에서 냈어요. 분석적 모델. 이 분석적 모델은 누가 말한 거냐면 보참과 칠드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 보참과 칠드레스의 이 분석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윤리적 의사결정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윤리적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윤리적 딜레마가 아니고, 막 딜레마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 있다면 우리는 뭐 주저할 거 없이 옳음을 선택할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떤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었을 때 그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하냐면, 딜레마 상황에서 이제 윤리를 배운 우리는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따라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요. 근데 이 윤리적 판단과 행동이 있기까지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윤리의 규칙, 윤리의 정직, 신의 그 성실이라고 하는 윤리의 규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윤리 규칙은 그럼 또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냐면, 우리 그때 4가지 다 배웠었죠. 자율성부터 시작해서 윤리의 원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원칙은 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라고 하는 많은 윤리 이론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저번에 그룹에서도 발표를 했었었죠.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라고 하는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배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윤리 이론의 지배를 받고 윤리 원칙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이런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위로 이렇게 이런 애들의 영향 하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대다수 이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드디어 윤리 이론이 나왔어요. 이 윤리 이론은 우리가 많은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질 이론은 공리주의하고 의무주의야. 이 공리주의, 의무주의는 뭐 여기 있는 내용은 더더군다나 한 번도 정말 시험에서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를 배웠다 하면 공리주의는 어떤 거고 의무주의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목적론이라고도 하고 결과주의, 상황윤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간호사는 공리주의 기틀을 사용해서, 우리 간호사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러분이 막 선택하기 어려운 무언가 2가지,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 놓고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얘들아, 우리 거수로 해보자. 그래서 많이 든 사람에 내가 그 선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야. 다 잘해주고 싶은데 그 3가지에 너무나 다들 사연이 있고 다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마지막 결정은 뭘로 내렸냐면, 전부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래도 좀 만족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수예요. 거기서 거수로 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도 웬만한 거 결정할 때 반에서 대표가 나와서 뭐 결정할 때 대다수로 하는 거죠. 그 대다수가 뭐냐면, 이 60명 중에서 그래도 많은 수한테 만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윤리에서 말하면 많은 수한테 선의, 그 사람들이 만족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을 더 이루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특히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공리주의적인 사고하에서 우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간호사는 공리주의의 기틀을 사용해서 최대 다수한테 최대 행복을 주는 것. 공리주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다수한테. 그러니까 그게 많은 선을 이룬다라고 공리주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요구와 바람은 당연히, 그러면 손을 안 든 선택은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무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 이론은 결과 이전의 원인이나 의도보다는 결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어떤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선의 유무가 윤리행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이 내가 이 결정을 내려서 안 결정 내린 것보다는 선이 더 크다라고 하고 하면 결정을 그런 마음 윤리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리면 나는 공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론자이기 때문에 수단은 중요시 않고 행위와 결과.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결과만 중요하겠어요? 과정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론은 다 퍼펙트한 건 없어요. 다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공리주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도 공리주의자들은 전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냐면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건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뭐 누가 의사결정을 할 건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 행위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 두 가지 원칙 빨간색 볼드체로 써놨네요. 첫 번째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리주의는 마지막 수업에 협조를 안 할 리는 없겠죠? 만약에 얘가 협조를 안 하면 프린트물을 보면서 할 거예요. 네, 공리주의의 장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알아야 돼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아까처럼 뭐만 찾으면 되냐면 누가 더 어느 쪽이 딜레마인데 어떤 대안이 가장 큰 선을 이룰 것이냐. 이게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거는 어떤 것이 큰 선인가만 찾아낼 수 있으면 결정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다수의 선만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에게 이게 다수가 다 오를 거는 아니거든요. 소수가 더 오를 때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에요.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옳고 그름이 무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공리주의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의무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의무주의는 의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절대불변이에요. 그래서 도덕 규칙과 불변하는 원칙에 기초를 둔 윤리적 의사결정. 우리 여기 60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도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주 고지식한 성향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융통성이 많다고 나쁜 거고 고지식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의 그냥 특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 안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기본 전제는 뭐예요?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한테 옳고 그름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옳은 걸 우리는 선택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떤 것도 다 옳은 거예요. 또 어떤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졌었을 때가 우리의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성향상 통계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거나 아니면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고지식하다는 것이 결단코 나쁜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의무주의자인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의무주의자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삼가야 할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법은 이 법치주의는 의무주의에 따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가족을 어떤 놈이 죽였어요. 그러면 나도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죽이면 나도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그걸 살려놓으면 더 계속 해코지를 할 것 같고 어떻게든 없애는 게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무주의에 따른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거, 그 사람도 사람이 인간이고 생명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은 아까 공리주의의 기본 특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그다음에 목적이 수단이 아까 뭐였죠? 목적이 더 중요한 거지 목적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 수단과 목적은 상관이 없고 근데 의무주의는 이게 경률이라고 그러니까 경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어떤 거예요. 경률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항상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진리에 가까운 말들이죠.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되고 절대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고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 다음에 특히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당연히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의무주의예요. 그래서 의무주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유명한 그 미국 학자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인문학 강론 해가지고 막 우리 TV나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데 하면 이 강의 흔하게 많이 나오는 사례 있거든요. 의무주의,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거 있어요. 그 철도에서 17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도라고 하는 건 철로가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기차 하나가 오는데 철로가 A, B 철로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A 철로에는 1명이 일을 하고 있고 B 철로에는 1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차가 원래 B 철로로 지금 오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 근데 나라고 하는 내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한 사람이 교차 지점에서 철로는 이거 딱 레버를 돌리면 길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운명은 이 B인 10명한테 오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레버를 안 움직이든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중간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원래 죽은 운명인 안타깝지만 10명이 죽어야 하는지 10명보다는 그래도 원래 죽을 운명도 아니었던 1명이 죽게 내가 이거를 레버를 바꿔줘야 될 건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겠냐고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언가 임상에서 그렇다고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고 해서 내가 결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해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함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난 당연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레버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미안하지만 한 사람이 죽는 거고 근데 만약 내가 의무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무주의는 굉장히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무주의라 한다 한들 절대 어떤 그 절대선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갈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의무주의는 뜻은 굉장히 더 공리주의보다 더 한 차원인 것 같고 진짜 더 좋은데 결론적으로 딱 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어요.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의무주의의 이제 뜻을 이렇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왜 조금 약간 공리주의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보면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러면 딜레마가 생겼을 때 공리주의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대안을 생성을 해서 그 대안마다의 최고선이 얼만큼인가.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을 나열해요. 그럼 대안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뭔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대안을 하면 몇 명 정도 살 것이다. 이 대안을 하면 선이 얼만큼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쳐요. 플러스가 선이 더 많은 거라고 치면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는 얘가 제일 선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 1안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곧 최대 다수한테 최대 행복을 주는 그런 가치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리주의 입장에서 올바른 선택이에요. 근데 아까 공리주의의 단점은 뭐냐면 대안의
선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랬을 때 또는 행복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대안이 있다는데 그 대안이 있어도 그 대안의 양이 누가 더 선이 큰지를 결정을 못 내리면 뭐 공리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대다수에서는 우리가 양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 어떤 질보다는 훨씬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적인 의사결정 방법이고 의무주의적인 거에서는 의무주의자는 굉장히 벌써 공리주의보다 좀 복잡하죠. 이 의무주의도 똑같이 문제가 인식이 됐어요.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칙 규칙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 만약에 한 가지만 생긴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대안대로 가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럴 일은 없고 언제나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한 가지 규칙이나 원칙이 다른 거하고 상충이 될 때 우리 윤리의 원칙과 규칙에서 상충되는 거 반드시 다 알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상충이 될 때 그러면 이게 상충이 될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원리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규칙에서 상충되면 원칙으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면 좋은데 얘는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내가 철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의무주의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언가가 상충됐을 때 운명적으로 죽어야 될 10명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 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 한 명은 아무런 저기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가 졸지에 갑자기 나의 어떤 그 레바의 힘에 의해서 안 죽을 수 있는 한 명이 죽어야 될 건지 이런 갈등에서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무론적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즉 이렇게 비교해서 원칙이나 규칙의 일괄성이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올바른 행동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선호와 편리해서 하는데 얘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처럼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무론적인 장점은 얘는 시간, 장소, 사람과 무관하게 어떤 다양한 유사한 상황에도 원칙만 딱 세워두면 살인은 안 돼. 도둑질은 안 돼. 네가 아무리 일주일을 배가 고파고 배가 골마서 죽기 꼴깍하기 전이어도 도둑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쁘고 죽일 놈이라도 네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윤리적인 어떤 그런 기초만 딱 정해놓으면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다양한 상황이든지 간에 얘는 딱 판단 내리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이 의무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로서 의무로는 기본 원칙이 서로 상충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은 의무주의 생각 갖고 있어요. 도둑질은 안 돼, 거짓말은 안 돼 이렇게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뭐 정말 아기 때 태어나서 그 순수한 그때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오고 상황을 이해하고 이득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론적으로 순수하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 이득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의무론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카메론의 그 다음에 보참과 칠드레스의 분석적 그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거, 의무주의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 수정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임상에서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임상에서 딜레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 딜레마가 나오면 그 딜레마를 가지고 윤리적 쟁점이 뭐고 그 쟁점에 따라서 내가 상황을 규명하고 상황을 규명한 다음에 대안 내리기 전에 가치체계와 지식을 확인해 보는 거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고 환자한테 중요한 건 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는 뭐고 철학은 뭐고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대안을 1안, 2안, 3안을 내서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 대안 중에서 내가
공리주의적인 사람이라면 이란이한 사만 중에서 행복의 가치, 선의 가치가 제일 높은 애를 나름 선택해서 이제 할 것이고, 즉 이건 어떤 사례냐면 앞에 사례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건데, 앞에 사례가 뭐냐면 45세 대장암 말기 여자예요. 45세면 너무 젊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유복하고 남편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45세밖에 안 된 자기 와이프한테 대장암 말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1인실, 2인실, 차라리 1인실이나 이렇게 있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다 안 닥쳐서 모르겠지만, 오래 병치를 하다 보면 계속 1인실, 2인실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 간병인도 써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얼만큼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인실로 가요. 그러면 다인실에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냐면, 우리가 보통 가 있는 병동은 비슷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이 와이프한테는 너는 암이 아니라 염증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약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환자가 자기는 뭐 대장암 말기라면서 이제 근데 이 여자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맞고 있는 약이 똑같은데 나는 염증이고 얘는 대장암 말기라는데 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이렇게 세약이 돼서 정신과도 다니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막 간호사들도 되게 갈등이죠. 왜냐면 일단 보호자들이 부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나는 내가 간호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간암이었을 때 우리도 그랬거든요. 의사한테 미리 찾아가서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적당한 때를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왜냐면 어른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만 조금 돌려도 이렇게 뭐 이게 뭐 무슨 뭐 후기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게 말을 이렇게 바꾸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자기의 삶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었을 때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사례를 다시 재분석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또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현명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결국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런 사례예요. 말기의 환자한테 사실을 말해야 돼요. 원래는 환자는 알 권리가 있고 자기의 삶을 정리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남편은 아내한테 윤리적 쟁점이 뭐냐면 진실을 숨기고 싶은, 남편은 뭐 나빠서 숨겨요? 아니죠. 너무나 리얼하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보호자 또한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근데 환자는 알 권리가 있어요.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보호자는 이 환자를 위해서 숨기고 싶고 환자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게 상충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규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보호자는 남편이고, 남편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있는 거고, 암으로 진단하고 매월 이렇게 입원해서 항암치료 받는데 남편은 염증이라고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나의 가치와 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지식 이런 걸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환자의 권리,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윤리 원칙 뭐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하에 1, 2, 3의 대안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 이 진짜 스토리는 일로 흘러갔어요. 일로 흘러가서 만약에 이미 사건은 끝났지만 이제 간호사가 이 안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은 간호사가 만약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하면 알려주고 사실에 대해서 알리면 삶을 정리하도록 해준다. 또 3안은 남편을 통해서 부인한테 알리도록 한다. 무언가 안도 있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란이한 3안.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이 선택이 의도치 않게 이제 이란으로 가서 사건은 끝났거든요. 이란이 됐었을 때 이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이 없이 죽었고, 결국 그걸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말을 못한 것은 물론 부인을 사랑함도 있지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불안감, 이제 이런 것을 더 갖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윤리 문제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을 숨기고자 한 문제. 이게 무슨 남편 나쁘다 하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남편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관련된 사람, 남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남편은 암 진단을 아내한테 알리는 걸 꺼려했고, 이런 남편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간호 수행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오히려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 훈수 둘 때는 바둑판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직접 경쟁하는 사람이 되면 거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내가 간호학을 가르치고 간호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간암이고 간암 말기가 되니까 알리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알리게 되면 당연히 환자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근데 이제 오래 갔어요. 한 4년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는 됐는데 초창기 때는 굉장히 우리도 막 커버하고 숨기고 막 이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간호수행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낫고, 그러면 윤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는 뭐 이런 걸로 근거를 둔다. 즉 중요한 거는 사실을 말해주고 알 권리도 있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누가 언제쯤 어떻게 우리 육하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고려되어서 환자가 그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